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상하기 힘든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유물이어야 할 흑해 전선은 벌써 거의 4해에 걸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해군에게 끝없는 망신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 전력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흑해 함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바다에서 연달아 참혹한 일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악몽이 노보로시스크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10월 2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가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항만 방어망을 완전히 관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의 최대급 원유 수출 거점이자 흑해에서 모스크바의 핵심 해군 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타격 목표가 수출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 안쪽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고 여겨진 전투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은 타피르급 상륙함, 프로젝트 1171 엘리게이터로 분류되는 러시아의 대형 해군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안전지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탄두 앞에서는 그저 표적일 뿐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전함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국,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 특수작전부대 등 전개 세력이 합동으로 벌인 대규모 공세에서 정면 피격을 당했습니다. 해군, 포병, 드론 통제부대, 미사일 부대가 결합해 화력을 퍼부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철옹성 방어선은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때 노보로시스크에서 점령지 크림반도로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르던 타피르급이 항만이라는 보금자리 한복판에서 가라앉았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 해군의 체면을 정면으로 후려친 셈입니다. 이 바다를 호령하던 함대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밀 방역을 맞는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고 전황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흑해는 모스크백의 또 하나의 불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을 무력 과시의 연극으로 착각하면 무대 뒤편이 얼마나 허술한지 조명은 반드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타피르급 상륙함은 소련 시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다시 끌어낸 목적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쓰라린 패배의 증거였습니다. 웨폰스 시스템스에 따르면 타피르급은 60년대 초에 개발되어 1975년에 양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세배가 한 척도 건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노장 전함들이 드론과 미사일이 하늘을 장악한 초연대식 전장에 다시 호출되었습니다. 아날로그를 움켜쥔 채 디지털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타피르급은 원래 계획 물량조차 채우지 못해 불과 14, 15척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50년 전부터 이어진 이 미완의 그림자는 러시아 조선 능력이 소련 시절부터 심각한 병을 앓아왔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55명, 그중 장교는 5명으로 설계되었고 최대 속도는 시속 해리 기준으로 17배 이르지만 속도를 올릴수록 항속은 뚝 떨어졌습니다. 최저 순항 속도 9 해리 기준 항속은 9,150 해리로 당시 러시아 해군 기준에서는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수송 능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기형은 상륙 보병 373명과 주력 전차 20대, 혹은 BTR 장갑차 47대, 혹은 군용 트럭 52대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후기형은 수송 병력을 440명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무장으로는 57mm GIF-31 비함포 2문과 탄약 약 1,000발을 썼고 마지막 2개 블록은 25mm 함포 4문과 함께 대공 미사일 24발을 갖춘 방공 체계를 얹었습니다. 이런 배가 우크라이나의 일격에 침몰했다는 사실은 전술적 손실을 넘어 전력 손실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물 전력이 지도에서 지워졌고 흑해 함대 전체에 냉정한 경고가 울렸습니다. 유사는 박물관에서는 빛나지만 타냐고 옆에서는 위험한 짐일 뿐입니다. 시대에 뒤처졌어도 이 배는 러시아 해군의 물자 수송작전에서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8척은 로켓 발사 체계를 더해 탄약 160발을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10월 25일 노보로시스크에 정박 중이던 타피르급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 시점과 방식은 러시아 방어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에 이르러서야 보강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새 위성 사진을 공개했고 그 사진에는 피격 의심 선박의 참담한 상태가 담겼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 톰 블록이 X, 과거 트위터에 올린 영상 자료에는 타피르급이 예인선 2척에 끌려 계류지에서 기지 안쪽의 수리시설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대형 전함에 예인을 붙이는 일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두 척이 동시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자체 조종 능력을 상실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러시아 해군이 방어적인 구역 안으로 급히 들여보낸 결정은 전술적 회전이라기보다는 중대 손상에 대한 묵시적 인정으로 읽혔습니다. 위성 사진이 보여준 구조 손상 흔적과 더딘 이동 경로는 모스크바가 감추려는 손실을 오히려 더 굵은 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숨긴다고 전파에 눈이 감기는 건 아닙니다. 이번 노보로시스크 드론 공습은 흑해 함대에 남은 타피르급 2척 가운데 한 척을 쓰러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동 중인 배로는 사라토프와 니콜라이 필첸코프가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피격 명칭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침묵했지만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그날 밤 즉각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했지만 요격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이었음에도 발사체 상당수가 노보로시스크의 민가지대로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오신트 테크니컬이 X에 공개한 영상에는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상공으로 솟구친 뒤 급전환해 지상에 곤두박질 치며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넌사인을 요격했다는 냉소가 따라 붙었습니다. 요격의 방향이 잘못되면 방패는 칼날이 됩니다. 이 장면은 러시아 방공망이 과부하를 넘어 통제력까지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키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흑해 함대의 핵심 후방 거점이던 노보로시스크는 모스크바의 아킬레스건으로 바뀐 셈입니다. 위성사진이 가리킨 타피르급의 수리장 후송과 난맥상 같은 대응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 자산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스스로 자해적 타격을 하도록 몰아붙였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전선이 흐릿해질수록 한 번의 실수가 치명타가 됩니다. 이번 펀치는 크렘린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노보로시스크 공습은 타피르급 한 척을 전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 아니라 흑해에서 러시아의 병참과 방공 심장을 정면으로 가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무인기 생산 공장, 정유소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동맥인 셰스카리스 원유 환적 터미널 같은 핵심 표적들도 연속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지역 방어를 위해 배치됐던 S-300과 S-400 같은 첨단 방공 체계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의 철갑 방패로 불리던 체계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집중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밤의 재앙은 모스크백엔 악몽이었고 키이우에겐 전략 승리였습니다. 통제권을 잃은 손이 쥔 방패는 오히려 주인을 베는 법입니다. 노보로시스크 시민들은 연쇄 폭발과 난발된 미사일의 섬광을 보며 왜 이렇게 허술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방어망이 타버리거나 도리어 도시를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판치르 미사일은 지휘가 흔들리는 손에 쥐어진 듯 하늘로 솟구쳤다가 민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건 겉면일 뿐 더 큰 물음은 전체 지휘체계 위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유 곡물 무기 수출의 중심 항구라 불린 노보로시스크가 왜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도 지켜야 할 거점으로 보호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의적 분석이 말하듯 노보로시스크 상업항은 러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 가운데 하나로 원유와 곡물 운송이라는 모스크바의 두 생명줄을 지탱합니다. 크림반도 강점 이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곳 해군 기지에 막대한 달러를 부었습니다.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위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모든 방어층을 뚫었습니다. 방패가 방망이로 바뀌는 순간 흑해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앞마당이 아니라 바람 빠진 튜브풀처럼 초라해졌습니다. 마린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 항만은 하루 22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처리합니다. 전 세계 공급의 약 2%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벌였던 이른바 곡물 외교 역시 이 항구를 관문으로 삼았습니다.
무상 공여 약속으로 영향력을 쌓으려던 구상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연속 타격으로 연기 속에 흔들립니다. 이번 공습은 타피르급을 가라앉힌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방공의 치명적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S-300, S-400, 판치르 등은 파괴되거나 엉뚱한 표적에 반응했습니다. 방패가 시민을 위협하는 순간 그건 방어 체계가 아니라 자가 붕괴의 도화선입니다. 흑해 함대는 한때 주력 해군으로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타피르급 추가 손실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해군이 없다시피 한 나라라는 편견을 깨고 러시아 전함을 줄줄이 제거해 온 목록을 더 길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흑해 전략은 전쟁 초반부터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아무도 흑해 함대가 밀려나고 포위되고 안에서부터 무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스크백에 더없이 굴욕적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때 자기 집 앞마당이라 부르던 해역에서 배를 한 척씩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흑해 함대는 이제 전략의 잔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우크라이나는 이 함대 전력의 대략 3분의 1을 파괴했으며 대부분은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 해군의 상징이던 기함 모스크바도 있었습니다. 전선 깊숙한 배치조차 안전지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은 결국 흑해에서 주력 전력을 빼 크림반도 기지로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서양협의회가 영국 국방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봄 이후 흑해 함대는 실질적 전투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락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받아가 우쭐거려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손실은 우크라이나 해역을 넘어섭니다. 2024년 10월 더 컨버세이션은 러시아의 흑해 통제권 상실을 체계적 추락으로 진단했습니다. 흑해에서의 실패는 러시아를 심해 전략에서 중국 의존으로 더 깊이 밀어넣었고 권력의 저울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해양 관계에서 점점 약자의 자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해군 훈련이 선언한 건 협력 강화였지만 실제 장면은 베이징이 지휘봉을 쥐고 모스크바가 뒤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하해 4월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체면은 또 한 번 꺾였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크림반도로 도망치듯 옮겨놓은 전함들조차 이제는 전투 능력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로 플레텐추크는 거대한 선박의 숫자는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전투함들은 싸울 힘을 잃었거나 대규모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수리는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업그레이드를 도와주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남은 것은 지원함뿐이며 그들은 전투적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자동차 호출앱을 켤 가치조차 없는 표적들이라는 냉소가 절로 나옵니다. 노보로시스크 타피르급 피격은 더 불길한 신호입니다. 러시아 전함은 점령지 크림반도에서만 밀려난 것이 아니라 아예 러시아 본토로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의 보고는 이런 사례가 단발이 아님을 확인해 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모든 군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 보급항으로 여겨지던 노보로시스크까지 드론과 미사일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흑해 함대는 한 번 더 퇴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아무 의미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깊은 곳에서 러시아 전함을 어디서든 제거할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얼마나 쇠락했는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론슈타트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해군 열병식을 취소해야 했다는 사실이 웅변합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의 타격을 우려했다는 이유였고 비록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해도 남아 과시할 함정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냉혹한 현실이 뒤따랐습니다. 쇼는 조명이 켜져야 시작되지만 함대는 배가 있어야 출항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려고 꾸린 이른바 어둠의 함대, 노후 유조선 네트워크 역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 척 발언은 2024년 7월 한 달에만 반 다스 안팎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짚었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도 폭발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나 잠복 공작망이 러시아의 비밀 거래 항로를 따라 활동 중일 개연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때 도전의 상징이던 어둠의 함대는 이제 가장 취약한 짐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비정형 무기고를 갈고 닦을수록 크렘린은 냉혹한 현실과 맞닥뜨립니다. 더는 안전한 배가 없고 포위망은 사방에서 조여듭니다. 열병식이 사라지고 전함은 내륙 깊숙이 숨고 밀수 선박마저 대양 곳곳에서 추적당하는 동안 러시아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해양 공간의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특별한 탐문조차 없이도 격파할 수 있는 배들을 잃는 매 순간 푸틴 대통령의 체면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편적 손실이 아니라 그 뒤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흑해 함대의 효과적 존재감은 거의 지워졌고 2025년 우크라이나는 위협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능력이 허락하기 때문에 표적을 고를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영향력이 줄어든 전투함이 아니라 노후 유조선 같은 제재, 회피, 운송망을 추격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침략 격퇴를 넘어 모스크바의 전쟁 병참을 전면적으로 질식시키는 작전으로 변했습니다. 노브로시스크의 타피르급 타격이 그 신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회를 포착하면 곧장 가격하고 목표를 깔끔히 제거합니다. 흑해 함대의 후퇴가 표적을 비켜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냥감을 더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차가운 메시지가 크렘린에 전달되었습니다. 방공망의 구멍이 커지는 만큼 러시아가 안전하게 봉인했다고 믿는 배도 다음 차례가 될 뿐입니다. 시간의 문제라는 말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의 전함과 군항을 연달아 강타하는 사이 경고는 더 넓은 북유럽에서도 날아왔습니다. 나토에 새로 가입한 스웨덴의 고위 당국자는 크렘린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일명 크렘린 킬러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의 선을 넘는다면 모스크바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세계와 맞짱을 택한다면 상대는 맞대응이 아니라 정중앙으로 찔러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킨 경고였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연설은 길 수 있지만 부정의한 전쟁의 결말은 대개 한 문장입니다. 실패.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